1964년 4월의 공기는 흐린 유리처럼 탁했다. 낮엔 햇살이 골목의 빨래줄을 비추고 밤엔 라디오에서 연일 안정을 말했지만 서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에 떨고 있었다. 명동성당 담장 너머로 넘실 때는 인파, 삐라가 허공을 날아다니는 소리, 크고 작은 구두 발뒤축이 포장마차의 흥정 위로 부딪히는 소리. 상민은 손수건을 코와 입에 눌러댄 채 사람들의 어깨 사이를 헤치고 나아갔다. 손수건에 미리 식초를 몇 방울 떨어뜨려 두었는데 그 냄새조차도 최루탄에 눌려 금세 사라졌다. 앞쪽에서 동철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가 바람결을 찢었다. 밀어붙여. 명동 큰 길로 나가면 막힌다. 오른쪽 골목으로. 누군가 독재 타도를 던지면 뒤에서 자유쟁취가 연달아 날아왔다. 구호는 파도처럼 연속적으로 밀려와 상민의 가슴속 빈 공간을 메웠다가 다시 소용돌이치며 빠져나갔다. 상민은 순간 자신이 거대한 몸통의 한 촉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두려운가? 두렵다.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오래전부터 그를 이 자리로 밀어 올려온 것도 사실이었다. 도망치고 싶다는 마음과 여기서 물러나면 영영 아무것도 못한다는 자책이 동시에 심장을 쳤다. 길모퉁이에서 갑자기 퍽 소리가 울리고 흰 연기가 폭죽처럼 솟구쳤다. 사람들의 시야가 일제히 흔들렸다. 기침과 눈물 뒤엉킨 구호. 누가 앞을 열어 하고 소리쳤고 누군가 뒤로 하고 반대로 소리쳤다. 상민은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미 후퇴라는 말은 의미를 잃고 있었다. 곤봉이 노을비처럼 번뜩이며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쓰러졌다. 머리맡에서 피가 거미줄처럼 번졌다. 상민아. 명호가 팔을 움켜쥐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다. 돌아야 해. 사거리에서 쓸려. 저기 저 후배부터 지금 가면 너도. 명호의 손끝이 상민의 팔살을 파고들 만큼 세게 조여왔다. 그때 상민의 시야 한쪽 끝에서 흰 셔츠의 후배가 끌려가며 어딘가에 맥없이 부딪히는 게 보였다. 치켜든 곤봉이 반원형의 궤적을 그릴 때 상민은 눈꺼풀을 질끈 감았다. 그 궤적은 이상하게도 느리게 마치 오래된 영화의 일부처럼 천천히 떨어졌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입안에 금속맛이 돌았다. 누구의 신음인지 알 수 없는 소리가 발목에 엉겨 붙었다. 뒤에서 누가 등을 밀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상민의 어깨에 매달렸다 떨어졌다. 그 모든 감각을 통과해 상민은 불쑥 자신의 심장 박동을 들었다. 쿵쿵쿵. 그 박동은 구호보다 크고 곤봉보다 강했다. 밤이 되자 거리의 냄새가 바뀌었다. 기름 냄새, 젖은 마분지 냄새, 식은 오뎅 국물 냄새. 경찰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 길어졌고 학생들의 그림자는 더 얇아졌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모두의 가슴 속에 눌러앉았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 연희의 창문 같은 시각. 이화동 언덕 위의 기와지붕 집에서 연희는 창문을 열었다. 유리창엔 낮에 닦아놓은 물얼룩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창틀에 남은 먼지는 팔꿈치로 살짝만 스쳐도 연기처럼 흩어졌다. 멀리 명동 쪽 하늘에 얇은 연기띠가 퍼져 있었다. 봄밤의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한번 부풀렸다가 내려앉히면 라디오의 앵커가 쥐고 있는 단어들이 반쯤 깨진 그릇처럼 덜그럭거리며 흘러들었다. 불순 과격 질서 회복 저녁상 앞에서 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었다. 도시가 더러워졌어. 선동질에 휩쓸린 철없는 애들. 누구 집 자식인지. 어머니는 젓가락 끝으로 상추를 곱게 접으며 그만 말씀하세요 하고 눈치를 보았다. 연희는 숟가락을 쥔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다 놓았다. 상민의 이름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그 이름을 꺼내는 순간 식탁 위 모든 접시가 날카롭게 깨질 것만 같았다. 며칠 전 두 사람은 다방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담배 연기와 따뜻한 크림의 냄새, 유리잔에 맺힌 물방울. 연희야, 조금만 기다려. 정리되면 우리 정리가 돼. 누가 정리해? 상민아, 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연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난 내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옳다는 걸 부정하지 않지만 내가 나를 떠나서 오라지는 건 더 싫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연희는 편지를 쓰다 12번째 줄에서 펜을 멈췄다. 무사히 돌아와 달라는 문장을 3번째로 쓰려다 찢고 4번째로 쓰려다 또 찢었다. 사랑이 두려움을 덮어야 하는지 두려움이 사랑을 보호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창문 밖에서 고양이가 울고 멀리 어둠 속에서 경적이 한 번 울렸다. 연희는 머리카락 끝에 스며든 최루탄 냄새를 상상했다. 그 냄새가 상민의 몸에 들러붙어 그녀에게까지 번질 것 같았다. 그 냄새를 미워할수록 상민의 얼굴이 더 또렷해졌다. 하숙방의 방과 결심 남대문 가까운 골목 허름한 하숙집 2층 끝방. 누렇게 빛 바랜 벽지 사이로 못자국이 어지럽게 박혀있고 모서리엔 습기가 문양처럼 퍼져 있었다. 방 안에는 5명의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동그랗게 놓인 찻잔 옆으로 담뱃재가 잔설처럼 쌓여가고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동철은 담배를 2번째로 3번째로 붙였다. 3명 잡혀갔대. 명호가 어렵게 입을 뗐다. 공안에서 바로. 누가? 철수, 광식이 그리고 1학년 박 이름의 끝은 잘려나갔다. 방 안의 공기가 찻잔보다 뜨겁고 창밖 공기가 이불보다 차가웠다. 누구도 잡혀간 이들의 정확한 표정을 떠올릴 수 없었다. 눈 감으면 곤봉의 궤적만 보였다. 한참 뒤 상민이 조심스레 말했다.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걸까? 동철의 눈이 번개처럼 번뜩였다. 겁나면 빠져. 상민아, 그 말은 쉽지. 쉬운 말이 아니야. 누군가는 해야 해. 아니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그 말은 방바닥에 갈라진 틈 사이로 스며들었다. 상민은 그 틈에서 작은 새싹이 자라는 환영을 보았다. 그러나 그 새싹은 바람 한 번에도 꺾일 만큼 가늘었다. 누군가가 아니면 내가 이 새싹을 손으로 감싸야 한다. 그 생각이 들자 어찌할 수 없는 책임감이 가슴에 내려앉았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말보다 호흡이 더 많아졌다. 누군가가 내일은 흩어져 움직이자고 말했고 또 누군가는 성당 쪽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계획과 즉흥이 반씩 섞인 결론이 나왔다. 상민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연희에게 편지를 쓸까? 아니면 그냥 그녀의 집 앞 골목까지라도 가볼까? 그러나 그 어떤 시도도 지금 이 밤의 진실, 즉 아무도 다음 장면을 모른다는 사실을 바꾸지 못할 것 같았다. 도시의 냄새, 사람의 소리. 다음날 아침 서울은 일상인 척했다. 구두 닦는 소년이 함지박에 물을 붓고 시장의 아주머니가 부침개 반죽을 뒤적였으며 전차 대신 버스가 차창의 흠집을 늘려갔다. 어느 다방의 라디오는 최신 유행가를 틀고 사회면엔 간밤 화재 소식이 빼곡했다. 그러나 모든 소리와 장면의 피부 아래에는 혹시 오늘도? 라는 물음이 깔려 있었다. 달걀을 고르는 손이 미묘하게 빨라지고 신문을 넘기는 손가락이 종이를 더 세게 눌렀다. 상민은 교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경비실 유리창 안에서 누군가 그를 빤히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기억했다는 뜻인지 의심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강의실의 칠판엔 교수의 깨알 같은 글씨가 남아 있었고 실험실의 시약병에는 희미한 라벨이 달려 있었다. 이 모든 디테일이 바로 어제와 같은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은 다르다. 상민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점심때 명호와 만나 일부러 학생들이 잘 가지 않는 뒷골목 식당으로 들어갔다. 국물이 탁한 칼국수 그릇에서 수증기가 솟았다. 너 오늘은 빠져. 얼굴 너무 알려졌어. 명호가 말했다. 그럴 수가 없지. 연희 생각 좀 해. 젓가락 끝이 그릇을 건드리며 겠다. 금속성이 짧게 울렸다. 연희도 알고 있어. 내가 물러나지 않을 거란 걸. 그걸 그녀가 원한다고 확신해. 사랑이 꽃 같은 방향으로 가야 사랑이냐? 질문은 칼날이었고 상민의 침묵은 상처였다. 오사거리에서 오후 늦게 다시 모인 학생들은 이전보다 흩어진 형태로 움직였다. 누군가는 구호를, 누군가는 팸플릿을, 또 누군가는 후테로를 맡았다. 가장 앞줄에 몇 명은 잡히기 쉬운 자리를 맡았다.
희생이 아니라 전술이었다고 서로 다독였다. 하지만 사실 그 어떤 언어도 이 장면에 깔린 불안과 공포를 완전히 지워주지 못했다. 종로 3가 사거리. 바람이 한번 크게 돌았다. 그 순간 어제와 똑같은 소리 짤깍하고 뭔가 발화장치를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연기가 치솟고 뒤엉킨 발들이 흙먼지를 일으켰다. 앞으로, 앞으로. 동철의 목소리가 쇳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뒤로, 뒤. 누군가의 목소리는 금세 잘렸다. 상민은 손수건을 더 깊숙이 눌러댔다. 시야가 흐려지고 사람들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오직 심장만이 뛰었다. 쿵쿵쿵. 그는 그 박동의 리듬을 따라 반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 반걸음이 누군가에겐 도전이고 누군가에겐 무모함이었을 것이다. 팔꿈치로 부딪힌 순간 상민은 길바닥에 떨어진 작은 메모지를 밟았다. 협상 반대라는 글씨가 흙과 물에 젖어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급한 손, 누군가의 서투른 획, 누군가의 간절함이 어지럽게 배어 있었다. 그는 발을 떼며 메모지를 다시 보았다. 그때 왼쪽에서 휘청이는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다. 어제 끌려가던 그 후배였다. 얼굴에 피멍이 번들거렸고 입술은 터져 있었다. 선배님 괜찮냐? 집에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주변이 또 뒤틀렸다. 둘 다 도망쳐. 라는 명호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떨어졌다. 상민은 후배를 자신의 어깨에 걸치듯 붙잡았고 그 자세로 골목 안쪽으로 몸을 던졌다. 그림자들이 늘어났다 줄어드는 사이 누군가가 상민의 등 뒤 옷깃을 잡아챘다. 순간 매서운 통증이 우측 어깨로 번졌다. 땅과 하늘이 엎치락뒤치락 바뀌는 그 순간에도 상민은 놓지 않았다. 후배의 손목을 내일의 희미한 가능성을. 밤의 경계. 그날 밤 상민은 하숙방에 돌아오자마자 베개를 벽에 기대고 앉아 숨을 가다듬었다. 팔과 무릎에 까진 상처에서 검붉은 피가 마르며 당겼다. 흐릿한 전구 아래서 상처는 더 거칠어 보였고 피가 말라붙은 자리는 지도로 본 국경선처럼 울퉁불퉁했다. 국경선 넘어가면 다른 세계가 있는 선. 그는 낮에 그 선을 몇 번이나 넘었다가 되돌아왔는지 헤아릴 수 없었다. 책상 앞에 앉아 종이를 폈다. 펜을 들어 두 번째 줄에서 멈췄다. 연희야. 오늘은 쓰다가 연희야를 지웠다. 그녀를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름 같아서. 다시 썼다. 보고 싶다. 세 글자를 쓴 뒤 펜촉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보고 싶다는 말 뒤에 붙는 문장은 언제나 죄책감과 변명이었다. 그 둘 중 어느 것도 연희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창문을 열자 봄밤의 냄새가 얇은 이불처럼 스며들었다. 멀리서 개가 한 번 짖고 경적이 길게 울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음색의 고요가 방 안에 내려앉았다. 상민은 그 고요를 오래 들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순간이야말로 내일을 상상할 수 있는 드문 시간이었다. 이상과 현실 고요의 해설. 며칠 뒤 도시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신문은 침착한 톤으로 질서 회복을 말했고 라디오는 국가 안정을 위해 학생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요청했다. 텔레비전 화면 속 새하얀 건물과 정장 차림의 남자들은 어떤 일이든 이미 끝난 것처럼 웃었다. 그러나 교문 앞에는 낯선 사내들이 더 자주 보였고 강의실 복도에는 저절로 발걸음이 늦춰지는 구간이 늘어났다.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메모, 누군가의 침묵이 서로 뒤엉켜 프락치라는 단어를 키웠다. 명호가 다방 한쪽 창가 자리에서 커피잔을 굴렸다. 너 오늘은 도서관으로 가. 밖으로 나돌지 말고. 왜? 형사들이 내 이름을 읊조렸다더라. 누가 그래? 누가 그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걸 들었는지가 중요해. 명호의 눈은 웃지 않았다. 상민은 찻잔 밑에 깔린 물자국을 보았다. 동심원 안에서 동심원이 태어나고 또 사라졌다. 물결은 마르면 끝나지만 소문은 마르지 않는다. 그 생각이 스쳤다. 다방 문이 열리고 여자 넷이 동시에 들어와 구두 소리로 바닥을 때렸다. 와글와글한 말 속에서 협상, 배상, 국치 같은 단어가 낯선 향수 냄새와 섞였다.
상민은 순간 6월이라는 숫자를 떠올렸다. 달력의 그달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사람들 입속에서는 이미 다가오는 계절처럼 으스스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연희의 편지, 그리고 흉터 이틀 후 하숙집 현관에 누군가 놓고 간 흰 봉투가 있었다. 연희의 손 글씨였다. 붓펜에 약간 굵은 획, 오랜 시간 연습해 만든 듯한 정확한 자소. 방으로 들어와 봉투를 조심히 까서 펼쳤다. 상민아. 신문을 펼칠 때마다 손끝이 떨려. 내 이름이 나올까봐. 사실 아버지는 내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말래.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이름을 중얼거리게 돼. 내가 맞다고 믿는 걸 멈추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다만 내가 나 없이 맞아지는 건 싫어. 봄이 깊어지는데 창문 밖 냄새가 무서워. 너희 냄새가 그 냄새에 섞이지 않길 바라. 연희의 편지는 끝에서 한 줄이 찢겨 있었다. 아마 마지막 문장을 쓰다가 망설였거나 누군가 들어왔을 것이다. 상민은 편지 끝에 거칠게 뜯긴 종이 섬유를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뒤이을 문장을 상상해 보았다. 괜찮다고 말해줘. 혹은 그만하자고 말해줘. 둘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는 그 어떤 것도 쉽게 약속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샤워실에서 팔꿈치를 씻다가 자주색으로 번진 멍을 보았다. 밖에서 보면 작은 얼룩처럼 보이겠지만 손가락으로 누르면 그 아래로 어제의 통증이 살아 움직였다. 그는 거울을 바라봤다. 소년도 남자도 아닌 얼굴. 결정과 망설임, 책임과 회피가 동시에 묻어나는 표정. 거울 속의 상민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괜찮아. 그러나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갈라지는 길 동철요 며칠 사이 동철은 더 단단해졌다. 눈빛은 더 매서워졌고 말은 더 짧아졌다. 회의에서 그는 칠판에 세 줄을 썼다. 지속 확대 결단 평화롭게만 가자는 건 자기 위안이야. 동철의 낮은 목소리가 방을 붙들었다. 우릴 두려워하지 않는 상대에게 평화는 통하지 않아. 상민은 손을 들었다. 확대는 이해해. 하지만 결단이 의미하는 게 뭐야? 몸으로 가는 거지. 피를 말하는 거면 난 상민. 동철의 눈이 그를 고정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끝까지 가져가봐. 나도 내 걸 끝까지 가져갈 거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명호가 말했다. 둘 중 하나가 틀리거나 둘 다 조금씩 틀렸거나 틀림을 감수하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택하고 나지. 명호의 말 끝에 가벼운 씁쓸함이 섞였다. 그는 잠깐 웃었지만 곧바로 입술을 다물었다. 다방의 대화 사랑의 방향. 연희와 상민은 약속도 없이 같은 시간 같은 다방에서 마주쳤다. 마치 서로가 서로의 습관이 된 것처럼. 창가에 앉은 연희는 진한 커피를 주문해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었다. 커피 표면의 얇은 막이 부서지고 다시 매끈해졌다. 잘 지냈어? 연희가 먼저 물었다. 나쁘지 않게. 거짓말. 상민은 웃었다. 너는? 나도 거짓말하면 나쁘지 않게. 두 사람은 잠깐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래 버티지 못했다. 상민아. 연희가 컵받침을 굳게 눌렀다. 사랑이 꼭 같은 방향으로 걸어야 사랑일까? 같은 방향이 아니어도 서로를 잃지 않으면. 잃지 않는다는 게 뭔데? 대답 대신 상민은 창밖 사람들의 발을 보았다. 모두가 어딘가로 바쁘게 걸었지만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는 발걸음도 있었을 것이다. 그들의 보폭엔 각자의 인생이 숨어 있었다. 나는 네가 무사했으면 좋겠어. 연희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해졌다. 그리고 무사한 내가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상민은 컵을 잡았던 손을 빼내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기억해. 그 말 책임질 수 있어. 응. 그 순간 상민은 자신이 너무 쉽게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책임을 말함으로써 오히려 책임을 덜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졌다. 그러나 이미 입 밖으로 나온 단어는 다시 삼킬 수 없었다.